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크게 발등시켰던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실체가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음을 알게 된 순간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와 갈라서게 됐던 아내를 저는 아주 우연한 곳에서 재회하게 됐는데요. 그 일화가 하도 기가 막혔기에 이곳의 사연으로 제보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나이 31인 회사를 퇴사한 후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이 34엔 1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죠. 아내는 착하고 싹싹한 사람으로 결혼 후엔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손님, 치킨 나왔습니다. 자주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500한 잔을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아내는 전반적으로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센스도 좋아 아내가 함께한 뒤론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저도 평소에 친절하게 한다고 했건만 아내에 비하면 아내의 발끝에도 못 미쳤던 거죠. 말주변이 좋았던 아내가 다른 직원들과의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하게 조성해 주어 매장 분위기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직원들도 새로운 직원들도 대부분 자신의 가게처럼 일해주어 매장과 배달 손님은 더더욱 늘어갔어요. 아내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저희 가게 매출은 결혼 전보다 2배가량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일을 떠나서 아내는 그냥 제 아내 자체로도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늘 제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던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저는 항상 집안의 요리를 담당하기도 했어요. 뭐든 꼼꼼하고 잘했던 아내가 유독 음식만은 잘 못했었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 역시 오빠표 불고기가 최고라니까. 얼른 김치찌개도 먹어봐. 당신이 햄 넣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햄도 듬뿍 넣었어. 이미 먹었지. 내 눈 안 보여? 너무 맛있어서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거. 난 진짜 복 받은 여자야. 여보, 맨날 맛있는 거 차려주고 날 이렇게 공주 대접해주는 당신을 만났잖아. 전 항상 아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곤 했죠.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저는 지방에 있던 처가에서도 한 번씩 요리를 만들어 장인 장모님께 대접해드리기도 했어요. 자연스레 아내의 오빠던 형님과 형님의 아내인 처남댁도 제 요리를 몇 번 맛봤었는데 형님은 우리 정은이랑 부모님께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박서방 하고 말하시면서도 가끔은 웃으며 이런 너스레도 떠셨습니다. 박서방, 자네 내 동생이 그렇게 좋아? 그래도 살살해 살살. 자네가 정은이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네 만나는 날엔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단 말이야. 아, 너무 축혀 세워주지 마세요 형님.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께 잘해주니까 저도 잘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던 제 말처럼 아내는 저희와 같은 서울에 살던 저희 부모님께도 좋은 며느리가 되어줬어요.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참 싹싹하고 다정하게 행동해줬죠. 워낙 말을 상냥하게 하던 사람이니 부모님도 또 경기도에 나가 살며 직장을 다니던 여동생도 아내를 많이 신뢰하고 좋아했습니다. 얘 경배야, 너 애미가 우리한테 한약 지어 보낸 거 아니? 저번에 나랑 네 아버지가 요즘 자주 채기가 있단 말을 했었잖아. 그걸 기억했는지 애미가 채기에 좋은 한약을 우리한테 지어 보냈다고 하더라고. 애가 어쩜 그렇게 세심하고 착하니? 아내는 가끔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했던 아내와 함께 전 2살 터울의 2딸도 낳으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아내는 혼자 바빠지기 시작하더군요. 볼 일이 있다며 가게에 잘 머물지도 않고 아내는 자꾸 밖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요새 가게에 잘 있지도 않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설마 바람이라도 났어? 물론 아내를 믿었지만 그냥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이 남자가. 사실 당신한테 미안해서 언제 말해야 하나 했는데 나 치킨집 일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새 직장 구하려고 회사 이것저것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있었어. 당신한테 진즉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서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동안 차마 말을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이어진 아내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내가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어 했다는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젠 미안한 듯 절 보며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나 이 치킨집에서 일하는 거 슬슬 너무 힘들었어. 웃고는 있었지만 사실 술 진상 상대하는 것도 싫었고 남이 먹고 나면 뼈 치우는 것도 점점 하기 싫어지더라고. 그리고 안 그래도 나 오늘 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 받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주네. 여보, 나 여기 그만두고 이제 따로 돈 벌러 다닐래. 대신 내가 돈 진짜 많이 벌어올게. 거기 연봉도 꽤 많이 주겠대. 어? 결혼 전 원래 회계 직종에서 근무했던 아내는 한 회사에 회계 쪽 일을 구했다고 말하더군요. 아쉽긴 했지만 왜 그걸 반대했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그동안 싫은 걸 꾹 참고 일해줬다는 생각에 오히려 고맙고 많이 미안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얼마든지 뜻대로 하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렇게 아내는 치킨집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정말 채용 조건이 좋았던 건지 이후 아내는 벌이가 꽤 괜찮았습니다. 거봐 여보, 내가 앞으로 돈 잘 벌어올 거라고 했지? 오늘은 능력 좋은 아내가 한우 쏜다. 아내는 월급덕이라며 한우도 집에 사들고 오고 열심히 일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며 생전 관심도 없던 명품백과 명품옷도 각각 한 번씩 사서 집에 오기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에 2번 명품백을 사다 줬을 땐 무슨 낭비냐며 제 등을 찰싹찰싹 치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수시로 명품을 사들인 것도 아니니 전 그런 아내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새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달쯤 뒤부터 이상하게 양가 부모님들의 씀씀이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부모님 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번쩍거리는 목걸이를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못 보던 목걸이네요? 야, 화려하고 예쁜데요? 그거 큐빅이에요? 큐빅은 무슨, 다 진짜지? 네? 와, 그럼 엄청 비쌌을 것 같은데 웬일로 그런 걸 사셨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돈으로 좀 샀어. 평생 식당 일하면서 아끼고만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아쉽더라고. 나도 남들처럼 돈도 좀 써보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볼 걸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보고 백화점 가서 100단위가 넘는 옷도 몇 벌 사봤다. 저는 그런 어머니 말씀에 좀 놀랐습니다. 그런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절 놀라게 한 거 마찬가지셨어요. 또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가보니 아버진 생전 처음 보는 명품 시계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묻기도 전에 먼저 자랑하셨죠. 이게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 시계다 경배야. 나도 네 엄마처럼 더 늦기 전에 날 위해 선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사봤어. 어때? 멋있냐? 네, 멋지세요, 아버지. 근데 원래는 10만 원만 넘어가도 뭐든 혀를 내두르시던 분이 웬일이시래요? 2분 식당도 작년에 접으셨잖아요. 다 그런 게 있다.
이후 아버진 어머니처럼 백화점에서 옷도 몇 벌 사시고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용돈도 전보다 큰 액수로 턱턱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손녀들, 이 할애비가 주는 용돈이다. 아버지, 아직 어린애들 용돈을 무슨 10만 원씩이나 주세요. 그냥 10,000원씩이면 되죠. 근데 두 분, 요새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계속 돈 쓰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 두 분이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이렇게 돈을 턱턱 쓰세요? 저는 너무 생소한 두 분의 모습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힘들다며 오래 해오신 식당도 적고 이젠 노후 자금과 연금밖에 없으실 텐데 좀 이상해서요. 그런 제 말에 부모님은 그저 호호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죠. 다 그런 게 있다니까. 없는데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넌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게 다 애미 덕분이야. 네? 집사람 덕분이요?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 부모님과 아내를 번갈아 봤어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거렸고 어머니가 호호 웃으며 아버지의 말을 이어받으셨죠.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어리둥절해 하잖아요. 돈을 에이미 덕분에 벌었다는 게 아니라 에이미가 집에 들어온 후론 집안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있잖니. 네 치킨집 매출도 많이 올랐고 그런 에이미 기운 덕분인지 우리 상황도 잘 풀려가는 것 같단 뜻이야. 그치 여보? 아 그럼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구먼. 에미야, 넌 우리 집안 복덩이니까 우리 집에 오면 주방에 들어갈 생각도 말고 편하게 먹고 쉬다만 가거라. 알았지? 음식이든 설거지든 다 나랑 네 시애미가 아마. 정일이 많으면 평배랑 네 시누이가 돕겠지 뭐. 그러면서 부모님은 아내에게 전보다 훨씬 잘해주기도 하셨는데 뭐가 뭔지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하며 일이 잘 풀린 것도 사실이고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많이 잘했던 것도 사실인데다 두 분이 아내를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해주신 거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편 앞서 말했듯 장인 장모님 또한 씀씀이가 커지신 건 마찬가지였어요. 장인 장모님은 갑자기 TV와 세탁기도 새 걸로 바꾸시고 소파 식탁도 엄청 고급져 보이는 걸로 바꾸셨더라고요. 소파 식탁이 각각 몇백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엄청 놀랐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인 장모님께 돈이 어디서 나셨냐고 저희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여쭤보긴 어려웠기에 그냥 별말 안 드리고 지나갔었죠. 그렇게 아내가 새 회사를 나간 지 1년이 조금 넘었던 어느 날 저는 양가 부모님이 왜 그러셨던 건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어? 어머니 아버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날 가게에 있던 전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혼비백산한 표정을 한 채 가게로 찾아오셨거든요. 경배야, 큰일 났다. 너 얼른 애미한테 전화 좀 해봐. 걔 우리 전화 지금 받지도 않어. 네? 집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경황이 없어 보이세요? 대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기 아버지가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부모님은 무슨 일인 건지 굉장히 불안하신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내를 애타게 찾던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미 말을 듣고 노후자금 전부를 투자했었거든. 애미가 왜 새로 나가기 시작한 회사 있지? 애미가 그 회사에서 투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자기 통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타다리 이자를 17%씩 준다고 했어. 이미 애미도 돈을 조금은 투자해서 타다리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도 해주더라고. 애민 그렇게 이자도 받으면서 투자자를 새로 소개시켜주면 투자금 중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을 수도 있었던 모양이야. 네? 집사람 회사가 투자 관련된 일을 했다고요? 분명 회계 관련된 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애밀 믿고 투자를 했던 건데 한 6달은 이자가 꾸준히 들어오더니 그 다음 달엔 돈이 안 들어오더라. 애미가 자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우선은 그냥 기다렸거든. 근데 이번 달에도 이자가 또 안 들어온 거야. 근데 애미는 어제부터 우리 전화도 안 받고 불안해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거 금융 다단계 아니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아버지 말이 맞아, 경배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진짜 까무러칠 뻔했어. 그래서 너무 불안해져서 우리 방금 애미 회사라는 곳까지 찾아갔었거든. 근데 거기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 우리처럼 똑같이 당했다는 사람들 수십 명이 몰려와선 대표 나오라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더라고. 진짜 애미가 우리한테 타단계 같은 걸 권유한 거지 이거? 애미가 원래 얼마나 착하고 믿음직한 애니. 그래서 우린 애미를 믿었던 건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띵하더군요. 아무리 듣고 다시 생각해봐도 아내와 부모님이 손을 댄 건 다단계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전 두 분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노후자금 전부를 아내를 통해 투자한 부모님은 17%라는 큰 이자를 받으며 큰 수입이 생기셨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와중에 답답해서 두 분을 채근했어요. 왜진즉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사람도 두 분도 저한테 비밀로 했던 거예요? 애미가 우리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넌 고지식해서 이런 방식은 무조건 반대할 게 뻔하다고. 근데 너무 좋은 기회라 우리한테도 알려주는 거라면서 대신 너한텐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나랑 네 엄마한테 엄청 주의를 줬어. 그래서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건데 애밀 믿은 게 이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니? 얼른 애미한테 네가 전화 좀 해봐라. 어? 그, 그, 그리고 얼른 너희 돈은 안전한가 확인도 해봐. 아내는 순박했던 저희 부모님께 고지식한 제 성격을 이유로 들며 모든 일을 비밀에 붙인 거더군요. 부모님은 울먹이기까지 하며 얼른 아내에게 전화 좀 해보라고 계속 말하셨어요. 하지만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했던 아내는 계속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전 얼른 아내와 함께 들던 적금도 확인했는데 그 적금도 이미 깨져 있던 후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그 적금을 깨고 자신의 돈을 보태서 자신도 정말 투자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가 1년 반쯤 전 대출을 받아 작은 구축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했기에 그 전에 목돈은 제 명의였던 아파트에 전부 들어간 뒤라는 거였어요. 저희 집안은 피해가 부모님만큼 크진 않았던 거죠. 전 우선 부모님과 함께 다시 아내 회사라는 곳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회사 앞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김 대표 나오라고 해. 내 돈 들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아휴, 내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문을 쾅쾅 치며 화를 내는 사람,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사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사람 등 그곳엔 절망이 가득 차 있더군요. 전 부모님을 모시고 이번엔 집으로 가봤어요. 아내가 설마 집에 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곳엔 더 큰 좌절이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헤집어져 있는 옷장을 보니 아내는 간단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것 같았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애미 지금 도망간 거야? 저도 부모님도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몇 시간 뒤 이번엔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박서방, 우리 정은이 지금 옆에 있나? 애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그때 전 최근 저희 부모님처럼 씀씀이가 커졌던 두 분의 행동을 기억해내곤 불안하게 여쭤봤습니다. 설마 집사람이 두 분께도 투자 권유를 했었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집사람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뭐? 정은이 그것이 사돈 어른들한테까지 그랬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죄송한 일이야. 우리도 지금 난리가 났네. 정은이 통해서 투자한 돈, 우리 전 재산이야, 전 재산. 심지어 우리 지금 지인들한테도 몰매 맞게 생겼어. 우린 지인들한테도 그 투자 권유를 직접 다녔단 말일세. 네?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지금 집사람 제 전화도 안 받고요. 집에 와보니까 옷까지도 싸들고 아예 집을 나간 것 같아요. 뭐야? 청은이 망할 것이 아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 정말 난리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전화를 끊지도 않고 아내를 향한 욕설을 퍼붓고 계시지. 옆에서 부모님은 땅을 치고 울고 계시지. 아내는 집을 나갔지.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 뒤 아내는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사방팔방 아내를 찾고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려 뛰어다녔어요. 아내가 친 사고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내는 양가 부모님뿐 아니라 자기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고 다녔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아내 지인들이 계속 집에 찾아오는 통에 전 안전을 위해 애들까지 부모님 집에 잠시 데려다 놓았죠. 그리고 아내는 딱 엿새 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왔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당신 대체 뭐하다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야? 어? 지금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나도 너무 무서워서 가족들 전화도 다 안 받고 숨기까지 했던 거야. 우리 적금 멋대로 깬 것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집까지 나간 거라고. 이게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다시 집에 왔잖아. 여보, 나도 피해자야. 믿어줘. 돈 욕심이 나서 사람들한테 계속 투자 권유하고 다니긴 했지만 나도 내 돈 많이 날렸어. 나도 속은 거라니까. 나도 아는 언니한테 소개받고 거기 들어갔던 거야. 이게 사기인 줄 알았으면 우리 돈도 투자 안 했겠지. 근데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투자 권유하고 다닌 걸로 나도 완전 궁지에 몰렸다고. 진짜 사기꾼은 대표랑 그 일당들인데.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소리쳤어요. 누가 봐도 딱 다단계인데 왜 그런데 발을 담가? 당신 거기 다단계 회사인 거 알고 있었지? 알고 들어간 거잖아. 당신 전에 나한테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다. 면접 보느라 바빴다 했던 거 뭐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어, 미안해. 사실 그땐 그 언니 따라서 사업 설명회 다니고 하느라 바빴던 거야. 근데 그 얘기들이 꽤 그럴싸해서 나도 그 회사에 아예 발 담그겠다고 결심한 거고. 다단계인 거 알긴 했는데 그냥 구조가 그럴 뿐인 거지 수입은 확실히 보장한다기에 난 그 말을 믿었던 거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권유하고 다녔지. 가족들한테도. 애초에 나한테 그걸 숨기지 말았어야지. 왜 나한테 숨겨서 이런 큰 피해를 만들어내? 우린 그렇다 쳐도 당신 때문에 피해당한 양가 부모님들, 다른 지인들 피해는 다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워낙 고지식해서 다단계 같은 거 말만 들어도 펄쩍 뛸 거 뻔했잖아. 그래서 숨긴 거지. 그래도 내가 미안해, 여보. 정말 잘못했어. 아내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잘못을 비는 와중에도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하더군요. 이후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걸 안 양가 부모님도 모두 집에 찾아와 난리가 났습니다. 애미야, 이거 사. 우리 돈 어쩔 거냐? 어? 그 대표랑 주동자라는 인간들 벌써 해외로 튀었다던데 우리 돈은 어떡할 거야? 네가 무조건 원금 보장된다면서? 정은이 너 어떻게 부모 전 재산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냐? 어? 우리 돈 내놔라, 내놔. 네 엄만 지금 완전히 몸져 누워있어. 그런데 아내는 처음엔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니 나중엔 뻔뻔하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진짜 나도 피해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나도 돈 없다고요. 모른다고. 원금 보장도 나도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나도 피해자라는데 가족끼리 좀 감싸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다들 나한테만 난리예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 아내 반응에 부모님은 입을 떡 벌리다 더욱 오열을 하셨고 장인어른은 아내의 뺨까지 후려치시더군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금수로 자랐구나 네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하다고. 이제 노후 즐기면서 살 날만 남았던 우리 돈을 모조리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너 우리 돈 못 갚으면 영영 부모 자식 영 끊길 줄 알아. 끊어요, 끊어. 끊으면 되잖아요. 난 진짜 돈 없다고요. 와, 정말 제가 알던 그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저는 기가 차서 아내에게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부모님들 앞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 지금 당신이 우리 적금까지 거기에 꼬라박고 날려버려서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갚아드리지도 못한 이 상황이 난 너무 죄송해 돌아가시겠는데. 그런데 아내는 이젠 제게도 적반하장으로 더 빽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만 좀 해. 양가 부모님께도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했고 우리 집 재산 당신 몰래 투자했다가 날려먹은 것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여기서 뭘 더 어떡하라고. 솔직히 나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당신한테 별로 미안하지도 않았어. 뭐? 안 미안했다고? 그래. 솔직히 당신 치킨집 내 덕분에 매출 엄청 올랐었잖아. 그럼 우리 집 재산 형성하는데 내 공이 훨씬 컸던 거 아니야?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 내 덕에 번 돈들 내가 멋대로 투자한 게 그렇게 당신한테 미안할 일이야? 따지고 보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한테 미안해야 돼? 그래도 예의상 미안하다고 몇 번 해줬으면 된 일이지. 왜 자꾸 날 죄인처럼 몰아가냐고. 그래, 당신 덕에 치킨집 전보다 훨씬 잘 됐던 거 맞아. 그렇다고 난 뭐 놀았어? 나도 열심히 일했어.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서 선물도 자주 했고 처가에도 잘했다고.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면 애초에 내가 치킨집을 안 차렸으면 어차피 우린 그만한 돈 벌지도 못했던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나와? 사실 제게 별로 미안하지도 않았다는 아내의 말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죄책감에 해탈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와 별개로 아내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걸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진짜 아내도 피해자긴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내는 교도소에 가진 않았어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주동자들이 잡히긴 잡혔지만 결국 양가 부모님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거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결국 아내를 없는 자식 치기로 한 장인 장모님은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사시던 비싼 아파트를 팔아 피해자였던 자신들의 지인과 아내 지인들에게 돈을 갚아주셨어요. 아내가 싼 똥을 장인 장모님이 치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장인 장모님은 형님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제게만 연락해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남기셨죠. 다 필요 없고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일을 해서 양가 부모님께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이미 너무 크게 실망한 아내에게 우선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갚아나가라고 채근했습니다. 연을 끊은 장인 장모님께도 망연자실했던 저희 부모님께도요.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 일은 할 생각도 않고 띵가띵가 집에서 놀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말입니다. 그랬으니 아내에 대한 제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내는 이딴 말까지 해댔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 자업자득 아니야? 내 말만 듣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가 뭐 부모님들 통장에 손 쑥 넣어서 억지로 돈 꺼내오기라도 했어? 아니잖아. 나도 돈 잃어서 배 아파 돌아가시겠는데
그 돈을 왜 내가 다 갚아줘야 돼? 우리 집 돈도 전에 내가 말했듯이 어차피 내가 벌었던 돈 내가 까먹은 건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부채감 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할 필요가 있어? 와, 세상에 이런 뻔뻔한 여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전 아내가 그렇게 큰 사고를 쳤더라도 원래는 가족에게 너무 잘했던 아내를 어떻게든 용서하고 살아볼 생각도 했었어요. 아내가 잠시나마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던 아내의 실체를 보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도 않고 이런 여자와 더 살아갈 자신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예전 장인어른처럼 아내의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아! 당신 지금 나 쳤어? 그래, 쳤다. 미안함도 모르는 인간한텐 이렇게 직접적으로 벌이라도 줘야 하니까.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최악이고 끔찍한 인간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낸 끝까지 미안하단 말은커녕 저를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리더군요. 이후 저는 훈방 조치가 되긴 했지만 더 이상 이런 여자와 못 산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아낸 그런 제게 눈을 더욱 뒤집어가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 해, 이혼. 하면 되지. 누가 무섭대? 당신 끝까지 정말 최악이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 실체도 몰라보고 여태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주 구역질이 난다.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피해당한 돈을 받을 방법은 도저히 없었기에 전 이렇게 생각하며 체념했어요. 그래, 어쨌든 애들 엄마 덕분에 치킨집이 그만큼 잘 될 수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동안 애들 엄마 덕에 벌었던 돈들이 미리 받은 위자료였다고 생각하자. 그나마 남은 약간의 재산과 집은 당연히 제 몫으로 남았고 애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의 양육비도 제게 다달이 지급하게 됐죠. 아이 한 명당 50만 원씩 해서 다달이 100만 원씩을요.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자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에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전 경멸에 찬 마지막 말을 날려줬어요. 세상엔 잘못을 저질러도 언젠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란 말이야. 알아들어? 근데 당신은 완전히 후자야.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언젠간 사람들한테 피해준 거에 대한 죄값 아주 달게 받게 될 거야. 세상엔 업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어디 피눈물 철철 흘리면서 후회해봐. 이후 전 쫄딱 잃게 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갚아드리기 위해 아예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돈을 갚고 많이 남았던 집 대출금도 갚은 뒤 아이들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죠. 부모님은 그런 제 결정에 처음엔 돈을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제가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책임지게 해달라고 한참을 졸라 결국 제 뜻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혼의 아픔을 딛고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전처는 제 예상보다 훨씬 뻔뻔한 사람이었더군요. 전처는 이혼한 지 4개월 만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을 자기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 뒤로도 전처는 그 남자와 같이 여행 간 사진, 같이 레스토랑에 간 사진들로 수시로 프로필 사진을 바꿔버렸어요.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람이 죄책감도 없고 뻔뻔할까 싶었죠. 그냥 그게 전처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 후로도 전처는 꾸준히 남자를 바꿔가며 계속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번씩 바꾸곤 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왔으니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인생만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5년 정도가 지났죠. 그 사이 저는 잘 되던 치킨집을 폐업하고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막아 낀 건지 이혼 후 갑자기 가게 주변 상권이 망하기 시작하더니 그 와중에 타 브랜드 치킨집은 또 2군데나 생겼었거든요. 결국
적자에 적자를 보던 전 치킨집을 접고 다른 길을 찾았던 거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배째라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처에게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더군요. 무려 4개월씩이나요. 게다가 전처는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계속 애들이 커가서 돈은 더 필요한데 벌이는 많지 않던 상황이라 참 곤란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하나 싶어 저는 소송 과정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제 연락을 피하던 전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전 수서역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 대기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짐이 있어서 그러는데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때 한 남자 손님이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제게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트렁크를 열어준 뒤 도와주러 내리려 사이드 미러로 뒤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리기도 전에 그 남잔 일행인 한 여자와 함께 캐리어를 이미 싣고 트렁크를 닫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캐리어를 실은 남녀 손님을 태우고 저는 목적지인 잠실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슬쩍 본 여자 손님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더군요. 저는 백미러로 슬쩍 여자 손님의 얼굴을 확인했는데요.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속으로 엄청 경악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5년 만에 보는 전처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저는 우선 계속 차를 운전했습니다. 이걸 언제 아는 체를 해야 하나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 머리가 복잡했던 거죠. 그렇게 차를 달리며 저는 자연스레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모두 듣게 됐는데 전처와 그 남자는 얼마 전 결혼을 한 듯 했어요. 그날은 둘이 부산에 놀러 갔다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 뒤 집으로 향하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부산 너무 좋았다. 그치, 여보? 그러게. 얼마 전에 갔던 신혼여행도 좋았는데 이번 여행도 너무 좋았어. 여행지가 좋았다는 거야? 내가 좋았던 거야? 당연히 정은이 너랑 있어서 좋았던 거지. 아이, 정은이라니. 아직도 여보란 말이 입에 안 익었어? 여보라고 해야지. 우린 이제 부부잖아. 알았어, 알았어. 앞으론 꼭 여보라고 부를게. 내가 사별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여보란 말이 입에 잘 안 익나 봐. 피, 알았어. 앞으로 나 지켜본다. 나 오늘 집에 가서 파스타 해주라, 여보. 파스타에 와인 한잔 하면서 분위기 좀 잡아보자. 나 당신 아이도 너무 갖고 싶단 말이야. 난 아이가 없어서 평생 내 애 갖는 게 소원이었어. 전 남편하고 사이에선 전 남편 문제 때문에 애가 없었으니까. 하긴 그 술만 먹으면 개 되는 인간이랑은 애가 안 생겼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지 뭐. 요샌 40대 중반에도 병원 다니고 노력하면 애 생기는 여자들 꽤 많다니까. 우리 앞으로 많이 노력해보자. 알았지?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와, 정말 토악질이 날 것 같더군요. 못 본 새 전처는 이젠 진짜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남잔 사별한 남자였던 것 같은데 전처는 그 남자에게 이혼 사실까지는 안 숨겼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외엔 자신에게 딸이 둘이나 있었던 것도 저와 이혼 사유도 전부 다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새 남편이란 사람에게 그렇게 콧소리를 해대는데 진짜 가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웃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푸푸하하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죠. 기사님, 지금 설마 우리 대화 듣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 웃음소리에 전처가 불쾌한 말투로 묻더군요. 저는 웃음기를 지우지 않고 말했어요. 아, 네. 좀 웃겨서 웃었네요. 근데 손님, 저 모르세요? 네? 아저씨가 누군데요? 제 말에 전처는 의아한 듯 백미러로 제 얼굴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그때 신호에 걸렸기에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야 박경배. 야, 세상 참 좁다. 당신을 여기서 다 만나네. 어,
당신이 여기 왜? 왜긴. 지금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지. 여보,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놀라? 전처는 그런 절 알아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의아한 듯 전처의 새 남편이 전처에게 저에 대해 물었는데 전처 대신 제가 대답했어요. 저 이 여자랑 5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전 워낙 알코올 쓰레기라 술은 거의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니 정말 엄청난 오명이네요. 네? 전 남편이요? 여보, 아니야.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봐. 이 사람 말 듣지 마. 나 모르는 사람이야. 전처는 그런 제 말에 놀랐는지 자기 새 남편의 귀를 틀어 막으려 들더군요. 하지만 전처의 새 남편은 그런 전처의 팔을 뿌리치며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전처의 새 남편에게 다시 운전을 하며 전처의 거짓말을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절 모른다는 사람이 왜 저를 보고 저렇게 놀랐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들어보니까 저 여자 말 순 거짓말이던데 어쩌다 저런 여자랑 재혼을 하셨대요? 근데 이정은 당신 그새 남자가 언제 바뀌었어? 한 1년 전쯤 프로필 사진 봤을 때만 해도 딴 남자랑 찍은 사진 올리지 않았나? 내가 무슨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 아주 애를 쓴다. 애를 써. 당신 딸들 양육비 보내지도 않고 내 연락도 전부 무시하더니 당신은 재혼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아주 잘 살고 있었나 봐. 거기 사장님, 그쪽 완전 똥 밟은 겁니다. 내가 문제는 무슨 저 여자 저랑 결혼하면서 딸도 둘 낳았었고요. 지금 우리 딸들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 여자가 몇 달째 양육비를 안 보내고 전화도 안 받아서 안 그래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여기서 딱 마주쳤지 뭡니까. 당신 입 닫아. 제발 닫으라고. 내 말이 뭐 틀린 거 있어? 근데 당신 이젠 진짜 작성하고 사기꾼이 됐나 보네. 저기요. 이 여자가 왜 이혼당했는지 아세요? 술 문제는 개뿔. 이 여자 불법 다단계 양가 부모님한테까지 권유해서 크게 피해주곤 그게 왜 자기 잘못이냐고 나몰라라 하다가 저한테 이혼당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 여잔 그 일로 자기 부모님한테 절연까지 당했었어요. 예? 여보, 당신 부모님 지금 미국에 계시다고 했잖아. 그리고 얘랑 다단계는 다 무슨 말이야? 그 남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듯 전처에게 묻더군요. 전처는 무슨 변명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차가 마침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사이에 얼른 차 문을 열고 내려버렸어요. 여보, 여보, 저기요 기사님, 저한테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근데 손님, 택시비는 지불하셔야죠. 맞다. 네네, 여기 카드요. 그 남잔 전철을 따라 다급히 내리며 택시비를 계산하고 제 연락처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무조건 제게 다시 연락할 거라고 생각해 여유롭게 연락처를 주고 트렁크를 열어 캐리어도 직접 내려줬죠.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그 남잔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전처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줬습니다. 그 남자가 믿지 않을까봐 집에 있던 전처와 애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전부 보여주면서요. 원한다면 저희 부모님이나 전 장인 장모님과 통화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 지금 그 여자한테 원한이 남아서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쪽 인생 망치지 않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 남잔 얼굴을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깊게 탄식했어요. 들어보니 50대 초반이던 그 남잔 직업도 전문직에 집도 꽤 잘 살던 유능한 남자더군요. 전처와는 우연히 만나게 된 모양인데 전처는 자신의 정치에 대한 모든 걸 속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전처는 지방의 4년제 대학을 나왔었는데 그 남자에겐 서울의 유명 여대를 나온 뒤 석사까지 마치고 대기업을 다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젠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 아내가 너무 멋있어 보였었어요. 제 이상형이 똑똑하고 주관 확실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아내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진짜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네요. 다행인 건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던 그 불쌍한 남자에게 차마 더 해줄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여자가 그쪽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로 접근하긴 했지만 그쪽이랑 결혼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분명한 건 그 여잔 사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니 이후엔 알아서 잘 정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당연히 당장 정리해야죠. 위자료 소송도 걸 수 있으면 걸고요. 아까 택시에서 선생님을 만난 게 신이 절 불쌍하게 여겨서 내려준 동아줄이었나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한 그 남잔 큰 충격에 비틀거리기까지 하며 저보다 먼저 카페를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판 남인 사이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전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처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빽 질렀어요. 당신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왜 하필 그 택시에 당신이 있어가지고 나 그 집에서 쫓겨나고 소송까지 걸리게 생겼잖아. 나 새남편 여동생이랑 부모한테 머리채까지 잡혔었다고. 인생 대역전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어쩜 그렇게 갈수록 사람이 쓰레기가 돼가? 사기쳐서 나 말고 다른 남자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려고 했던 걸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드냐고? 그리고 그걸 왜 내가 책임지냐? 다 당신 자처해서 생긴 일이잖아. 지금 사람 약 올려? 내가 그 인간 꼬시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 인생 물어내. 나한테 그딴 거 따지려면 당신이 피해준 우리 부모님 돈부터 먼저 갚아. 내가 전에 그랬지? 이 인생은 언젠간 업보를 다 돌려받는 법이라고. 내가 보기엔 이건 시작에 불과하거든? 앞으로 당신은 하는 일마다 하늘이 이번처럼 죄다 해박 놓고 결국 쫄딱 망하게 될 거야. 아이 몰라. 내 인생 다 꼬였어. 이 나이에 다가오는 놈이라곤 순 놈팽이밖에 없었는데 이제 또 누굴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고. 끊어. 그 남자에게 쫓겨난 뒤 그 남자 가족에게 머리채까지 뜯긴 데다 소송까지 걸리게 생긴 전천 제게 화풀이를 하려 전화했던 겁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려던 전철을 불렀어요. 잠깐만. 그냥 끊으면 안 되지. 왜? 또 뭐? 여태 밀린 우리 애들 양육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진짜 나랑 법정 싸움 하기 싫으면 당장 내놔라. 어? 양육비? 아이 진짜 아주 첩첩산중이네.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해? 나 진짜 돈 없다고.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내서 당장 내놔. 당신이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도망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저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처는 진짜 돈이 없다고 펑펑 울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전처는 아직도 제게 딸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버티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소리였죠. 저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엔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출국 정지까지 될 수 있다던데 전 우리나라의 좋은 법을 어떻게든 영리하게 이용해 전처에게서 양육비를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길 우습게 하는 그런 인간에게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부디 일이 잘 되어 전처가 저에게 양육비도 토해내고 새 남편이었던 그 남자에게 위자료도 꼭 지급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끝까지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가해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속죄하려는 태도조차 지니지 못한다면 결국 하늘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택시 중
하필 제 택시에 올라타 실체를 들켜버린 제 전처처럼 말이죠. 뉘우침과 속죄는 하늘이 천벌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는 걸 이 사연을 끝내며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앞으로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며 열심히 살아갈 테니 여러분께도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